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진 못하지만요, 일본 경제를 움직이는 정말 거대한 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상 운송인데요. 오늘 이 바다 위에서 자기 운명을 되찾으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일본의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99.6%.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무게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국제 무역이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비율이에요. 와, 그러니까 거의 전부라고 봐야겠죠? 일본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물건이 사실상 배를 통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생명줄이 그냥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나라의 모든 게 이렇게 바다에 달려 있는데 정작 그 바다를 지키고 움직여야 할 일본의 배랑 선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생명줄이 이렇게 낡아서 해지기 시작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그냥 산업 하나가 어렵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국가 안보랑 직결되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일본 해운이 어떤 위기인지 이 보이지 않는 생명선의 현실을 보고요. 그 다음엔 아주 눈부셨던 과거, 전후 해운의 기적 시절로 가볼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그 잘 나가던 시절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과연 미래를 향한 항해가 순탄할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생명선. 지금 일본 해운 산업이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그 현실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1974년에는 일본인 외항 선원이 5만 7천 명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불과 30년 좀 지나서 2006년이 되니까 2,6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려 95%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건 그냥 일자리가 줄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바다를 지키고 배를 움직일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나라의 생명줄인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국민이 아니라는 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만약에 무슨 비상사태라도 터지면 국가 물류 전체를 통제할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경제 안보가 걸린 문제인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일본이 과거에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잿더미 위에서 함대를 다시 만들어낸 경험이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전후해운의 기적입니다. 일본이 그때 어떻게 그 불가능한 일을 해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비결이 바로 계획조선이라는 정책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요. 전쟁 때문에 배가 한 척도 없어진 해운사들한테 정부가 보증을 서준 거예요. 우리가 보증할 테니 은행에서 싼 이자로 돈 빌려서 배 만드세요 한 거죠. 와, 이게 일본 해운업이랑 조선업을 한 방에 살려낸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이 정책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딱 보입니다. 1947년에 일단 파괴된 배부터 다시 만드는 걸로 시작해서 50년대에는 무역을 다시 해야 하니까 화물선을 집중적으로 만들고요. 60년대에는 경제가 막 크니까 기름 실어나를 유조선에 집중하고요. 이렇게 40년 동안 시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짚어가면서 일본의 고도 성장을 말 그대로 앞에서 끌고 간 거죠. 무려 1,282척, 1,272. 이 숫자가 바로 그 계획조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배의 총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순전히 국가의 의지 하나만으로 이렇게 많은 배를 바다에 띄운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황금기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어떻게 우위를 잃었나입니다. 일본 해운업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 거대한 파도, 글로벌 쇼크와 치열했던 경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선복 과잉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배가 너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까지 경기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때 다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야 하면서 배를 마구 주문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빵 터지니까 일감은 확 줄었는데 배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겁니다.
그래프에서도 공급이 수요를 훨씬 뛰어넘는 게 딱 보이시죠? 그럼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뻔하죠. 배는 많은데 실을 짐은 없으니까 운임, 그러니까 배송비가 폭락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08년을 기점으로 해운 운임 지표인 발틱 건화물 지수가 그냥 수직으로 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이때부터 아주 길고 긴 해운 불황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새로운 계획,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길고 긴 불황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꺼내든 21세기형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와 지금의 해법은 그 접근법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정부가 직접 이 돈으로 배 만들어 하고 돈을 빌려주는 직접 지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금 제도를 바꿔주는 간접 지원 방식을 택했어요. 그 핵심이 바로 톤수 표준 세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상관없이 그냥 보유한 배의 크기, 즉 톤수에 따라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굳이 다른 나라에 배를 등록할 필요 없이 그냥 일본에 등록하는 게 낫겠다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치를 내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5년 안에 일본 국적 배를 1.25배로 늘린다. 10년 안에 일본인 선원을 1.5배까지 늘린다. 이렇게 딱딱 숫자로 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지금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향한 항해. 과연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될 수 있을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게 해운업은 그냥 여러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그야말로 끊어져서는 안 될 생명선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모든 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과거와 지금이 마주한 문제의 본질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1947년에는 그냥 배가 없다는 아주 단순한 문제였어요. 배를 만들면 해결되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요? 문제는 국제적인 비용 경쟁입니다. 훨씬 더 복잡하죠. 다른 나라 회사들보다 인건비나 세금을 어떻게 더 줄이느냐의 싸움이니까요. 이건 정부가 돈을 찍어서 지원해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완전히 다른 게임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20세기에 통했던 정부 주도의 성공 방정식이 21세기의 글로벌 산업에도 통할 수 있을까요? 과거처럼 직접 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는 식의 간접적인 지원책들이 지금의 이 복잡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연 과거와 같은 기적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본의 이 보이지 않는 생명선이 이 거친 파도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